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된 가운데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뉴욕시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도 나돌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일부 유색인종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짜 코로나19 예방제와 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CDC와 국무부 모두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에 따라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어제 저녁 동부시간 7시 46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약 3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양국 정상회담 전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 발전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면 새로운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상호 존중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양국이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각자의 발전적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구동존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평화 공존을 주장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것이 양측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공영을 제시하며 미중의 이익이 깊어 협력하면 양쪽의 이익이 되지만 다투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을 큰 배에 비유하며 충돌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내세우며 동맹국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18세 이상 뉴욕 시민들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2개월이 지난 성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 등 뉴욕시의 백신 접종소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연방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 고위험군만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시 공공병원을 관장하는 미첼 캐츠 박사는 뉴욕시의 밀집도를 고려하면 뉴욕 시민은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뉴욕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접종하길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모든 성인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부터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면 무급 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도 나돌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백신을 거부할 경우 무급 휴직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선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돈을 주고 사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뉴욕시 조사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소방국과 청소국 등 최소 2개 기관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가짜 백신 접종 카드 유통 사태가 앞서 소방국 브루클린 본부 등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카드 도난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국이 보유하고 있던 백지 상태의 백신 접종 카드를 훔쳐 공무원들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기재한 뒤 판매하는 식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입니다. 공무원들은 벤모 등 비대면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거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국은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새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복제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경쟁사인 머크가 자사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제조 면허를 공유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은 제약사 화이자가 국제의료단체 약품 특허풀과 계약을 체결하고 95개국에 자사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약인 팍스로이드 제조 면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95개국을 한정해 치료약 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95개국에는 최근 5년간 중하위에서 중상위 소득으로 전환된 국가들이 포함되고 전 세계 인구 약 53%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이드는 증상 발현 이후 사흘 내 치료제를 투여하면 입원 사망 확률이 8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고어 약품 특허풀 사무총장은 또 다른 치료제를 보유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화이자 측의 결정을 반기고 수개월 내 화이자 치료제의 복제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알버트 블럽 화이자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치료제가 코로나19 감염의 심각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과 상관없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이자 측의 통큰 결정은 경쟁사인 머크가 자사의 치료제에 대해 복제를 허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머크는 지난달 27일 약품 특허풀과 계약을 체결하고 몰누피라비르 제조 면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일부 유색인종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짜 코로나19 예방제와 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광고가 나돌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유색인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FTC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치료제 등의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FTC가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거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보호구 국장은 위원회의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의 피해자의 1,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칸소주에서 흑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8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사기 방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으로는 아직 3단계입니다. 한국은 CDC와 국무부 모두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일본, 인도,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감비아, 모잠비크의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낮췄습니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CDC 등급에는 여행 전 백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1단계, 중병의 위험이 있는 비접종자의 비필수적 여행 회피를 권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중병 위험과 상관없이 비접종자가 비필수 여행을 피하도록 하고 가장 높은 4단계는 이들 국가로의 여행을 아예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CDC의 분류를 참고해 별도로 여행 경보를 내리는데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사전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뉩니다. 일본은 이날 CDC 권고가 1단계로 내려갔지만 국무부 여행 경보 기준으로 아직 3단계 여행 재고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CDC와 국무부 여행 경보 모두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무부 경보 기준으로 1단계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8월 다시 2단계로 올라갔고 9월 12일에는 3단계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연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안팎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전 현직 인사부터 로런 서머스 전 재무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연준은 이달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개했던 양적 완화 조치를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면서 돈풀기 시대에 종언을 고한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부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연준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지표가 줄줄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채질하면서 연준이 돈줄 죄기 속도를 높여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어제 블룸버그 TV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더 신속하게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난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테이퍼링을 다소 앞당겨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제프리 레커 전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어제 블룸버그 TV에서 연준이 정책적 실수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독설을 날리면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고 내년 초 또는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50년 내 최저치인 3.5%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전망에서 올여름 경기가 둔화된 이후 경제가 다시 서비스업 재개, 소비 지출, 재고 보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내년 중반까지는 고용시장이 최대 고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노동부는 지난 9월 44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준 실업률은 4.6%인데 골드만삭스는 이 실업률이 내년 중반 3.7%, 연말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업률 3.5%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의 수치입니다. 당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내년 말에는 다시 이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4월에는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실업률 저하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미국인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덜 낙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력 참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추세보다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일자리가 풍부한 환경 등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3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올 한 해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취업 이민은 1년 넘게 전순위 오픈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 중 EA,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든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3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A순위만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진전해 사실상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비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은 올 6월에서 7월 문호에서만 순위별로 소폭 내지는 수개월 진전을 보였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2021년 1년 내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취업 이민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지난해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1년 넘게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4순위 종교 이민의 경우 의회에서 또 다른 연장안이나 정식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로 접수 발급이 중단되고 취업 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미 전역의 H마트 매장과 온라인 마켓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H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 오전 뉴저지 H마트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한국산 농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더욱더 성공해서 지금은 마트가 70개지만은 100개가 되고 또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된다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도 그만큼 활기를 띨 거라고 저는. 저희 H맛은 내년이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27살에 시작해서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동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저희 H맛을 보살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포 사회를 위하여 저희 H맛은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22일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행사에 참석 예정인 AT 김춘진 사장은 뉴욕 등 미주 각 지역에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은 세계 경제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의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현재 H마트는 미 전역 71개 매장에서 대규모로 한국 농식품 판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H마트 매장에는 K푸드 홍보관이 설치돼 한국산 배를 비롯해 김치, 인삼, 장류 등 130여 개 품목에 대한 판촉 홍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소재 공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로라시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며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기 다른 권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피들을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인근에 거주 중인 한 목격자는 최소 30발이 넘는 수십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4세에서 18세 학생들로 5명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이 중 1명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에 한국 유학생은 39,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2020학년도에 49,809명보다 1,318명, 21%나 감소했습니다. 학부생은 17,743명, 대학원생은 14,238명이었고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생은 6,670명입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은 31만 7천여 명의 중국과 16만 7천여 명의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수 감소폭은 인도 13%, 중국 15%보다 컸습니다.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은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되고 대중교통 운행 축소도 2024년까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예산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MTA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교통 운행도 2024년까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요금 인상이 동결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MTA는 지난 2009년부터 경년으로 요금을 인상해왔지만 제노리버 MTA 회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승객을 되찾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 펠팍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펠팍에 사는 모든 주민은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증의 주소지가 모두 펠팍이어야 하고 발급 비용은 $20,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비거주자거나 주차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하루 $8 또는 월 $175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구입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전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